발달 심리학 2주차 3차 시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공지된 대로 우리가 2주차 3차 시 수업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은 우리가 2주차 1차 시와 2차 시 시간 오프라인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에 대한 조금 복습과 함께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발달 심리학과의 기본 쟁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은 지금 발달은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양상과 이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생에 걸쳐서 인간의 모든 발달적 변화를 과학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주관적 요소를 배제시킨 그러한 객관적인 연구로 진행하는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우리 전생의 발달 심리학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은 성숙과 성장, 이 학습이라는 이 세 가지의 이 모듈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성숙은 우리가 유전적 요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또 이렇게 어찌 보면은 우리 몸에 있는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이미 다뤘듯이 그런 질병이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우리 유전적 요인이 많이 있죠. 일단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보면은 왼손잡이가 많은 식구들 중에는 왼손을 쓰는 사람이 들어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장모님이 왼손잡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처남이 또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저희 친가 쪽으로는 저희 부모님이 아무도 왼손 쓰시지 않거든요. 저희 외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카들이나 아니면 저희 사촌들도 보면은 왼손 쓰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쪽에 보면은 왼손 쓰는 사람이, 저희 처남도 왼손을 쓰지만 예전에 보니까 저희 장모님의, 그러니까 여동생, 저희한테는 이모님이 되겠죠. 저희 집사람 이종 사촌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지난번에 경조사 때 한 보니까 왼손을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조금 저런 왼손잡이도 유전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일단 과학적인 근거는 없대요. 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유전적 요인이 있고, 그리고 성장, 성숙과는 좀 다르죠. 신체 또는 신체적 능력의 발달. 그래서 우리가 키가 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몸무게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우리 신체의 발달이잖아요.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적 요인은 물론 후천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겠지만, 상대적으로 키가 큰 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 수업 시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에도 보면은 어느 한 선생님 자매들은 보면은 다 키가 컸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어떤 집에는 조금 왜소한 집도 있고, 또는 어떤 집에는 또 체력적으로 큰 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유전적 요인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번에 예전에 제가 아티클 논문에서 봤는데, 머리 스타일, 직모인지 곱슬인지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성숙이라면은 우리가 키가 자라고 신체가, 몸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걸어 다니다가 뛰어다니다가 점프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몸이 커가는 거, 이거는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학습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룬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또는 간접적인 그러한 영향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 보면 우리가 말투나 아니면 말억양, 또는
뭐 자녀가 아버지부터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게 있겠죠. 말투나 억양이나 이런 건 직접적인 영향이겠지만 또는 생활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학습되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아버지의 직업을 보고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영향을 받으면은 또 자녀도 아버지의 직업을 또 선택하는 경우. 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범죄를 자주 일으켜서 뭐 전과자인 경우 그 자녀들이 자신은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면서도 똑같이 그런 전체를 바르는 경우. 그리고 또 제 박사 논문이 이제 알코올 쪽이었는데 부모님이 알코올 내 중독자라기보다는 제 논문에서는 알코올에 많이 쉽게 말하면은 알코올 위험군, 뭐 중독자도 포함이겠죠. 알코올 위험군으로 나온 부모님을 둔 자녀가 다른 일반 집 가정 부모님을 둔 자녀보다 부모님의 술로 인해서 유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랐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둘 중 한 분이 또는 두 분이 다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한 68%는 아버지가 해당이었거든요. 결국 남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남성들이 아무래도 여성보다 술을 더 많이 먹고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더 남성한테 더 관대한 문화였다 보니까 남성이 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내재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술 문제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란 이 대학생들, 그런 청소년과 이 유년 시절에 많은 힘든 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은 나중에 커서 술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줘야지 하면서 술에 대해서 조금 배제하는 삶을 살라고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일반 집 가정 자녀들보다 술도 성인이 되기 전에 먼저 먹었고 이 통계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술 먹는 횟수도 일반 이제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니까 합법적으로 술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술 먹는 음주 횟수가 일반 집 가정에서 자란 자녀보다 훨씬 더 많았고 술 먹는 양도 더 많았고 주량이 더 많았고 그리고 술을 먹고 나서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행동들, 예를 들어서 뭐 주사를 부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과 시비를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술 주정으로 고성방가를 한다거나 이런 부정적 음주 행태를 보인 경우가 일반 집 가정 자녀보다 알코올 중독집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보면은 이 간접적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면적인 이제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일단 그렇게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구 이제 연구의 영역인데 총 6가지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인간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발달 심리학에서 인간이 이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발달 능력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 지각 발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각 발달은 인간이 어떻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정보를 습득하는지 그걸 이제 알아보는 것인데 여기서 감각기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가지 오감 기능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촉각 이렇게 우리가 5가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거나 좀 부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달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고 지지하는 거. 일단 지각 발달이 어떻다는 거를 우리가 개념적으로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운동 발달. 자, 운동 발달은 우리 흔히 말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움직임. 우리가 뭐 달리기를 잘한다 또는 뭐 배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한다 이런 운동 능력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뭐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수를 한다거나 또는 화장실을 이용한다거나 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능력 또 이런 기타 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일상생활 동작 능력이라 하거든요. 일상생활 동작 능력은 ADL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운동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인지 발달은 정보를 이해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인지 발달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발달 쪽의 문제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발달 장애인들이 우리 주위에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ADHD나 아니면은 또 다운 증후군, 물론 이제 유전적 이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장애 등급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ADHD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다운 증후군,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발달 장애인들, 이분들이 인지하는 능력이 우리가 사회에서 정한, 어찌 보면은 이것이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능력도 보면은, 예를 들어 그림 좀 잘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뭐 배우지는 않아도 좀 이렇게 타고났다고 표현을 하죠. 그럼 그 사람이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 그러면요, 그림을 좀 잘 그리는 사람이 우리 인간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으면, 그림을 그만큼 못 그리는 사람은요, 쉽게 말해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지 발달도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그분들은 그분 개인만 봤을 때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공동체다 보니까 공동사회에 나와서 인간이, 그 사회에 소속된 인간이 정한 그 평균 기준, 그 기준에는 충족해야지만 서로가 서로 간에 상호 보완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의 역량을 만들 수 있는데, 서로가 서로 간에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상호 보완 관계가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이거를 쉽게 말해서 그 사회에서 정한 평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표현하면서 인지 발달이 발달하지 못했다,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지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지지와 그에 대한 이제 어찌 보면은 뭐 대책과 정책적인 프로그램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이 도덕성 발달. 자, 뭐 가치관의 형성이나 옳고 그른 판단 행동들. 그래서 이거는 사회나 그 지역 사회나 그 같은 사회에서도 시간적 상황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은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이것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정한 도덕성 기준은 그 사회의 규율이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될,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서 정한 규율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를 다해야지만 그에 대해서 권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의 능력, 이것이 도덕성의 발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회성 발달과 그리고 이제 정서 발달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성 발달이라고 하면은 이 내용은 여러 사람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뭐 관계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사회성 발달은 우리가 예전 전통사회에서는 사실 이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전 전통사회에서는 이 신체적인 건강과 그리고 이 정신적인 건강,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맞추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적인 발달과 이 정신적인 발달, 이 두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이 두 부분이 이상이 없으면은, 그 이상이 없다는 말은 그 사회에서 정한 그 평균 기준에 포함이 되면은 그 어떤 문제도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아왔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인간이 정한 그 기준은 그 사회에서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 신체적인 건강과 또는 이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발달과 이 정서적인 발달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 더 보는 거죠. 물론 WHO에서도 건강을 신체적인 건강과 이 사회적인 건강으로 두 가지만 국한시킨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건강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성 발달인데,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단 말이에요. 같이 협업해서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함께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관계를 맺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몸도 건강하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신체적인 질병이나 결함도 없고, 또 심리적인 정서적인 결함도 정신적인 결함도 없고, 온전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우리 MZ 세대에서는,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은둔하고 있다고요. 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로 남아있다고요. 지금 MZ 세대들은 이거를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부릅니다. 뭐 일본에서 그렇게 파생되어서 왔는데, 히키코모리가 예전에 우리가 전통사에서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 중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청년들 중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그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스스로 인지하고 그렇게 자존감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삶이 또는 자기 존재 자체가 그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뭘로 증명하냐면은 직업으로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직업이 다양합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는 반면, 누군가의 음식을 해결하는 식당 요리사도 있고, 또는 우리 운송수단을 하는 이제 이 기사분들도 계시고, 뭐 그리고 무언가를 판매하는 판매원들도 계시고, 그리고 뭔가 재화를 창출하는 물건을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하게 사람들이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이 사회가 톱니바퀴가 시계 톱니바퀴처럼 서로 잘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A라는 사람 청년이 사회의 어떤 구성 요원으로도 자기가 지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면요, 청년 실업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취업한다는 것이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1년, 2년, 3년 그렇게 노력해서 취업을 해서 그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매달 월급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존감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데,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은 대인기피증이 생기게 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면서 방에서 못 나오게 되죠.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 또는 지금에는 히키코모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성 발달이 사람과의 관계 형성과 그 사회에 나와서 이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회성 발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맥락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정서 발달입니다. 마지막 정서 발달로 보면은 정서 표현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거, 우리 신체가 건강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운동 기능 능력부터 시작해서 건강에 영위해가는 것이 우리의 신체 건강하다는 표현 방법입니다. 근데 정서 표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정서 이해, 나의 감정을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서로 좋아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서 조절, 이거는 바로 뭐냐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사람은 감정대로만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동물들은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도 보면은, 특히 요즘에 반려견들도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견들이 보면은 음식 주면은 막 꼬리치고 좋아합니다. 주인이 예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좀 꼬리치면 좋아합니다. 한데 자기를 미워한다거나 자기의 큰 소리 치거나 이러면요, 반려견들도 오지 않거든요. 꼬리 내리면서 뒤로 도망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 발달이라는 것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 감정을 또 우리가 같이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필요한 그러한 이제 탐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발달을 통해서 인간은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의 이 발달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연구 영역인데, 자,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요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 그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발달 심리학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우리가 중세시대부터 해서 지금 후기 산업사회까지 가장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발달은 인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동식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장 과정의 어느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을 누구나 다 단계를 지나와야지만 어느 한 목표 이제 발달 단계에 도달하는 거죠. 뭐 사람으로 따지면은 신생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유아기가 있을 것이고, 그 유아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동기가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신생아기에서 아동기 없이 청소년기로 바로 가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발달 단계에서 보면은 뭐 중세 시대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16세기 초 이제 중세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가 절대왕정 시대가 지나가는 그 시점이라 보시면 되겠죠. 그때 유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동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분리하게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서 일단은 예전에는 이 아동들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전 전통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건 누구냐면은 근로 능력이 있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그 대부분 1차 산업이었잖아요. 또는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화가 되었더라도 아이들이 뭔가의 경제 근로 능력이 크게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노동 능력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성인 노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더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성인 남성의 노동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아동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 그에 대한 가장 큰 사례라 보시면 되겠죠. 어린 아이일 때, 어릴 때 만들어진 이 발달이 후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시사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대별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세 번째 보시면은 뭐 발달 심리의 기본 쟁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랑,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님부터 받은 그 혈통의 유전적인 요인, 이걸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쟁점이 되는 유전과 환경, 다시 말하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들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우리가 유전과 환경에 따라서 좀 이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유전 대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또 한 번 더 다뤄볼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속성 대 비연속성. 뭐 연속성은 우리가 지금 이 그림으로 잘 표현하고 있죠. 그림에서 보면은 기린 같은 경우 지금 그림 나왔는데, 저는 어릴 때 보면은 큰 거에 대한 하나의 피규어 같이 뭐 모양이 크기 차이지 거의 흡사하죠. 근데 옆에 비연속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연속성은 보면은 지금 나비 같은 경우는 애벌레 때랑 번데기 때랑 성체가 된 나비랑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똑같은 과정이 쉽게 말하면 똑같은 종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 만큼 완전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발달은요, 연속성의 발달이 있고 비연속성의 발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그 종마다 차이는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보시면은 능동 대 수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잘 표현하고 있죠, 지금요. 스스로 혼자 보는 이 능동적인 자세, 그리고 뭔가를 통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수동적인 자세. 이것은 무조건 능동이 무조건 100% 정답이고 수동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내용들이거든요. 발달 단계에 있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발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조건 능동적으로만 맡겨놔 버리면 오히려 후퇴하는 경우도 있고 성장 발달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중점적으로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발달 심리학의 그 역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발달 심리학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유전대 환경에 대한 요인, 연속성 대 비연속성, 그리고 능동 대 수동이라는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크게 한번 쟁점을 두면서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학습자분들은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감지하시면서요.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발달 심리학에서 이 단계별에 대한 이 소중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진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자세히 잘 살펴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그러한 이제 우리 사회복지 발달 심리학의 이 쟁점이 되는 그러한 이제 우리에게 쟁점이 되는 그러한 큰 세 가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들어보면서 같이 한번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